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또 홍준표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사건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터지고 나니까 막 상황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네. 등장한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고 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면서 박지원 게이트로 명명합니다. 그렇죠. 대대적인 여권을 퍼부으면서 국면 전환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문제의 고발장을 보낸 이 손준성 보냄의 이 계정 주인이 손준성 검사가 맞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재방격에 나섰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공수처는 지난 10일 무산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다시 나서면서 칼을 빼들었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은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네. 라면서 경고를 하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상황은 조성은 씨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코치를 한 거 아니냐,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 네. 이건 이제 조성은 씨가 우리 원장님이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는 보도 시점을 얘기하면서 이게 확 커져버린 것이고요.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발언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조성은 씨는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저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말을 잘못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워낙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에서 민감하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사실 듣는 사람 화들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규명이 그 방송에서는 안 됐어서. 그렇죠. 그냥 넘어갔죠. 그때. 쑥 넘어갔죠. 나중에 본 사람이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이게 커져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는. 근데 평소에 수양딸 이야기하면서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박지원 원장이 내가 조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연으로 끌고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를 못한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하고 술을 많이 마셨다.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입을 다무는 게 유리하니까 결코 이제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러고 나서 이제 조성은 씨는 자신에게 텔레그램상 온 손준성 보냄을 눌렀을 때 그 계정이 타고 어디로 가냐? 검사 손준성한테 간다라는 것이죠. 이 자료를 공개했고 하면서 재반박에 나선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는 삼류 정치 소설 쓰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이랑 조성은 씨랑 있을 때 다른 인물이 배석했는데 그 배석한 인물이 누구냐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캠프 관계자라는 거예요. 이필성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또 화들짝 놀라는 게 나는 나머지 두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안면도 없는데 단지 자신이 예전에 국정원 직원이었다라는 것,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반박하고 홍준표 후보는 팔팔 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서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국민들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관계가 있다고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가 어떻게 얼마나 얽혀 있는지가 복잡한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보면은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성은 씨가 보도 시점을 얘기하면서 우리 원장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한 것이고 또 조성은 씨가 평소에 친하니까 SNS에다가 같이 밥 먹은 것도 올려놓고 막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의 그 위치를 이렇게 노출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 발언 때문에 등장한 박지원 원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선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면서 대선 개입 이야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갑자기 홍준표 의원 측의 그 캠프 관계자를 소환하면서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요. 상황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국정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수처에서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발장 발신자죠. 손준성 전 수사정보 정책관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윤석열 캠프는 계속 정치 공작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손준성 그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 같은 경우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향후 이와 관련돼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진실 게임은 결국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정말 좀 공수처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오래 끌면 그래서 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윤석열 지금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제가 구체적 수치를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이거는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거기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것이 질질 끌면 끌수록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는 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딱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거 증명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게 증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어떤 쪽으로 불똥이 튈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대선 판을 흔드는 문제까지 비화가 되고 있네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도 워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 맞습니다. 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선일보와 전쟁 선포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를 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 둘러싼 의혹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야권 후보도 그렇고 일부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거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발언은 이제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 시절 최대의 치적이다. 그런데 이거를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당 경선과 대선에 손을 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이자면 이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행정 사례인데 이거를 어떻게 업자 배불리기 들어가는 사업을 막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칭찬하지 못할 망정 근거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부분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화가 난 것은 아들과 관련된 걸요.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얘기하면서
이건 좀 웃겼는데 그 특수목적법인 회사 이름이 천화동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 그 지사 정치 목표가 대동세상이라고 네. 둘 다 동자가 들어간다 연관성을 지은 것이 이건 진짜 해도 좀 많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이 기사 보면서 빵 터졌거든요. 예. 네. 보도를 이런 식으로 했다? 아, 정말 좀 이건 좀 억지 짜맞추기 너무하다는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지금 근데 민간 시행업체 한 곳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이 한 곳의 지분이 1%에 불과한데 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가고 있지 않냐, 이게 시의원의 지적도 지난해 한번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 해도 너무하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근거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야당의 공세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대장동 개발 이재명 지사는 5,500억 원이 넘는 부분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특혜 의혹 아니냐, 대표와의 뭔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고 있어서 이것도 좀 한동안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본선 가서도 시끄럽게 그냥 나올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막 터진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또 다뤄봤고요. 또 국토교통부 앞으로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 전 직원이 재산 등록 대상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고요? 예, 구구까지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등 이 기관의 장이 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처가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바로 여기 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을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 그 구급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등록 의무자의 직계손 비속 등 가족 등의 재산도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가족, 배우자 모든 가족의 재산을 모두 다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의무 등록 대상인 거죠. 전부 다라는 거죠. 등록 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까지도 모두 다 등록 대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각에서는 이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는 좀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특히 LH 직원들 같은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대상이 된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요. 퇴직 후 정관이하고 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 7명을 520여 명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서는 워낙 커다란 뉴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사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0, 30대 젊은 직원들은 연루된 임직원은 대부분 50대 이상인데 피해는 우리들이 보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50대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예전부터 부동산 관련된 불평등은 이제 자산소득의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더더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것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이 공직자 관련된 업무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동산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공직자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졌더라면
과거 LH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늦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하지만 공무원이고 지방공사의 직원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윤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요. 네. 사실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내하고 겸허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데 대응해야 된다 하더라도 좀 감정적 대응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우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네.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 투자 분쟁 절차가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100% 승패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론스타 등 국제 투자 분쟁 관련된 합동 브리핑 법무부가 오늘 오전에 열었어요. 네. 열고 이 국제 투자 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지난 2012년에 제기됐던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 상대로 총 9건이 제기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는데 네. 일단 종료된 거는 3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6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먹튀했다라는 것이죠. 네. 예, 이 사건들이 워낙 많은데 이제서야 겨우 이렇게 뭐랄까 법무부가 나선 거죠. 저 사실 이 론스타 사건 예전에 났을 때 방송도 많이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얘기한 거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됐었고 우리가 조금 더 좀 대응이 좀 어설펐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좀 속상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아직 남아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100% 승패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네.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밖에 법무부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냥 이거네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부터 있었던 이 사건들을 네. 2021년인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말씀드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2012년부터 지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총 9건이 제기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막 3건이 종료가 된 거고 아직도 6건이나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년이 된 건가요? 이렇게 지나고 그러니까 났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10년 되는 노력을 거죠. 하겠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에 소위 와서 뭐 이렇게 먹튀하고 뭐 외환은행 매각 승인 부당하게 지원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 이거 의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될 걸 진짜 알면서도 여기에 다 말려든 거거든요. 이 말려든 거를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염려하면서 미리 방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던 관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관료들 맞습니까? 이 얘기하면 또 흥분하게 되는데, 예. 항상 그래서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뿔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같고요. 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실 때 좀 민망하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3년 1조 달러에 이를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근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부실하다고요? 이게 이제 그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002년도에 1,41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18년에 4,85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이것이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2030년쯤에 1조 달러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1,172조 원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세계 시장 점유율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현재로서는 세계 2위입니다. 2위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답은 뭐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얘기 나왔던 것이 끊임없는 기업 혁신과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중요하고 변화하는 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결론은 났습니다만 이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니까요. 일단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게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으면 워낙에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인 뭔가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면 12세에서 17세가 포함된 올해 4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과 일정이 이달 중에 발표가 된다고요? 네, 이달 중에 발표를 하는데 오늘 이제 방역당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이득이 월등하게 크지 않다. 네. 그 말은 꼭 백신 접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등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소아청소년 본인에게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나이 세대가 아니라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접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워낙 큰 남아가 성인인 줄 알고 접종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건 좀 아직까지 뭐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와 교육부, 질병관리청 이 부분에 대해서 4, 4분기에 12세부터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할 것인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접종 이득이 월등하게 크지 않다.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요. 근데 아까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접종 여부는 보호자와 소아청소년 본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합리적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은 그 부모님과 아이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다 이 나이대에 있어요. 청소년들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건강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 고위험군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이제 꼭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12세에서 17세도 모두 백신을 맞나요? 아직까지 이제 맞지 않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지금 얘기는 결정을 부모와 청소년 본인에게 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따로 이제 이달 중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접종이 전체 유행을 줄이는데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12세에서 17세 아이를 둔 학부모님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오늘도 한번 좀 해보면 콜드플레이와 협업한다고 하네요. 그 전설적인 콜드플레이와 협업을 해서 24일 날 컬래버레이션 곡을 발표한다라는 거죠. 이 원래
콜드플레이하고는 워낙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원래도 있었나요? 네. 예, 계속적으로 콜드플레이와 협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픽스유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오히려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했었고, 네. 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협업을 공식화했다라는 것이고, 네. 영어와 한국어 가사 함께 담긴 곡을 24일 날 콜드플레이와 BTS가 직접 작사 작곡했고, 또 이제 팝음악계 최고 프로듀서로 뽑히는 이제 맥스 마틴이 프로듀싱까지 한 것을 발매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많은 BTS와 콜드플레이 팬들이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협업 이야기가 현실화되니까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BTS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그 청와대에서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했거든요. 네. 이 7명 모두 다 하고 정영 외교부 장관, 유min 대통령 비서실장 뭐 해서 다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임명장까지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또 나온 이야기는 BTS가 미국에 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BTS만이 아니라 BTS와 함께하는 스태프들 한 100여 명 됩니다. 네. 100여 명이 모두 다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가서 오프라인에 공연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네. 예. 이건 추정입니다. 네.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BTS가 임명장을 받아서 미국 유엔에 가는 건 76회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거는 기정사실화인데 네. 스태프들이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도 같이 예방접종을 했다. 예,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것이고 스태프들이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공연하러 가는 것일 텐데 그럼 어디선가 공연하지 않겠느냐? 네. 라는 소식이 오늘 BTS 팬덤 아미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몰리지 않을까? 뭐 온라인으로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드플레이는 뭐 영국 출신이죠. 네,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4인조 밴드인데 그야말로 세계적인 밴드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나온다는 거니까 또 아미들 또 한 번 들썩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